제가 AI 그 윤리 그 철학 관련된 연구를 한 6, 7년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들의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은 암암리에 우리가 합의된 것들은 본격적인 뭐 철학자 이름 이런 거 하지 말자였어요. 왜냐면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거부감이 생겨요. 근데 한 대중 강연과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한 작년 말부터 조금 뭘 드러내도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가 이제 인간을 닮아가는 AI였고 또 로봇과 인간의 공존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칸트랑 엮어달라는 이제 제가 요청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전략은 싫어하지 말자. 칸트를 가지고 로봇이라고 무시하고 로봇을 혐오하고 로봇을 차별하고 이 부정적인 것만 안 해도 어느 정도 칸트를 가지고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컨셉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죠. 진리가 예수님이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학교에서는 이 말을 학문의 자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는 CIA 미국 이제 정보부죠. 거기에도 써 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이 딱 비공식 모토라고 해요. 이거는 뭐 이 정보라는 것이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유로운 사회를 보장한다 이런 그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칸티안들은 칸트 연구자들은 이것으로 이제 칸트의 철학을 엮어요. 진리는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리모컨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리모컨이면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 정합설이라 그래요. 내가 얘기를 한 대상하고 이 대상이 실제로 일치하면 이게 진리예요. 알의 영역이 이제 진리입니다. 자유의 영역은 우리 행위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런 어떤 자연 인과로부터 구속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벗어나서 내가 뭘 한다. 이것이 이제 자유입니다. 이 두 가지 컨셉으로 칸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이건 칸트가 한 유명한 구절인데 이제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이 세 가지가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간 질문이라고 하고 이 세 가지는 궁극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수렴이 됩니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는 건 눈에 보이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알 수가 없다. 이게 쉬운 말로 칸트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논리로 생각으로 눈에 알 수 없는 거 알 수 있다 그랬거든요. 신이라든지 영혼 불면이라든지. 근데 칸트는 그런 거 하지 말자. 근데 뉴턴주의가 팽배할 때 우리의 이 경험의 기반을 벗어난 삶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 이런 것이 이제 칸트의 얘기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도덕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난 도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끝났을 때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칸트의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진리의 영역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자유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칸트는 세계를 이렇게 봐요. 이게 인간인데 한쪽 발은 자연의 발을 딛고 한쪽 발은 자유의 세계의 발을 딛고 있습니다. 자연의 세계의 발을 딛고 있단 말은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제약을 받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성적 존재라는 이야기고요. 또 다른 한쪽으로 자유의 세계의 발을 딛고 있단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것을 희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칸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하늘을 나르는 비둘기 비유를 들어요. 그게 뭐냐면 비둘기가 이제 하늘을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창궁을 날아가고 있는데 공기의 저항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공기가 이렇게. 그래서 이 공기의 저항만 없으면 난 더 높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비둘기는 추락을 하죠. 여기서 공기는 경험이에요. 우리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삶, 이 감성의 세계라 그래요. 감성은 리셉션이에요. 영어로 레셉티비테트라 그러는데 독일어로 우리 소텔에 가면 리셉션 이렇게 있잖아요. 뭘 받아들이는 거 자꾸. 이런 존재를
존재적인 특성을 칸트는 자연 세계의 존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물을 먹고 싶다든지, 물을 먹으려면 내가 마이크를 들려면은 당연히 중력의 저항을 받겠죠. 이렇게 중력의 저항을 받지만 마이크를 들고 싶다, 이것은 중력의 저항을 받지 않아요. 내 마음 먹음이 있어요. 내 마음 먹음이 있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것을 왜 자유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장 자유로운 존재를 이제 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I am who I am입니다.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것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나는 그로부터 구속되지 않은 거죠. 내가 이렇게 자연 세계에 이렇게 다 구속되어 있지만 이런 모든 감성적인 제약들을 다 배제하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뭐가 남을까? 그 순전한 자유라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칸트는 도덕에서 찾습니다. 도덕성.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특별한 욕구라든지 경향성, 뭐 어디 끌려가는 것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칸트는 이제 도덕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자유의 세계를 하나는 이제 인식론이라고 이제 세계로 보고요, 하나는 윤리학, 도덕의 세계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암과 행위,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럼 이 틀로서, 이 인식의 틀과 행위의 틀로서 인공지능을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 연구를 해봤는데, 일단 칸트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자연의 세계로 이제 처음에 얘기를 들어볼게요. 칸트의 이론을 뭐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아니면 카메라 이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칸트가 살던 그 시절에는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한참 전에 등장을 했죠. 뉴턴도 마찬가지. 뉴턴의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의 제일 명제가 뭐냐면 그 이유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중력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중력의 원인이 뭔가를 모르면 과학적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산하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베이컨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설 세우지 말라 그럽니다. 자연 안에 진리가 있다. 자연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연을 인간은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인간 이성의 역할이다. 그래서 가설 세우지 말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라고 하는데, 칸트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칸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하늘을 나르는 비둘기 비유를 들어요. 그게 뭐냐면 비둘기가 이제 하늘을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창공을 날아가고 있는데 공기의 저항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공기가 이렇게. 그래서 이 공기의 저항만 없으면 난 더 높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비둘기는 추락을 하죠. 여기서 공기는 경험이에요. 우리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삶, 이 감성의 세계라 그래요. 감성은 리셉션이에요. 영어로 레셉티비테트라 그러는데 독일어로 우리 소텔에 가면 리셉션 이렇게 있잖아요. 뭘 받아들이는 거 자꾸. 이런 존재적인 특성을 칸트는 자연 세계의 존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물을 먹고 싶다든지, 물을 먹으려면 내가 마이크를 들려면은 당연히 중력의 저항을 받겠죠. 이렇게 중력의 저항을 받지만 마이크를 들고 싶다, 이것은 중력의 저항을 받지 않아요. 내 마음 먹음이 있어요. 내 마음 먹음이 있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것을 왜 자유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장 자유로운 존재를 이제 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I am who I am입니다.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것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나는 그로부터 구속되지 않은 거죠. 내가 이렇게 자연 세계에 이렇게 다 구속되어 있지만 이런 모든 감성적인 제약들을 다 배제하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뭐가 남을까? 그 순전한 자유라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칸트는 도덕에서 찾습니다. 도덕성.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특별한 욕구라든지 경향성, 뭐 어디 끌려가는 것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칸트는 이제 도덕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자유의 세계를 하나는 이제 인식론이라고 이제 세계로 보고요, 하나는 윤리학, 도덕의 세계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암과 행위,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럼 이 틀로서,
이 인식의 틀과 행위의 틀로서 인공지능을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 연구를 해봤는데, 일단 칸트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자연의 세계로 이제 처음에 얘기를 들어볼게요. 칸트의 이론을 뭐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아니면 카메라 이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칸트가 살던 그 시절에는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한참 전에 등장을 했죠. 뉴턴도 마찬가지. 뉴턴의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의 제일 명제가 뭐냐면 그 이유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중력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중력의 원인이 뭔가를 모르면 과학적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산하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베이컨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설 세우지 말라 그럽니다. 자연 안에 진리가 있다. 자연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연을 인간은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인간 이성의 역할이다. 그래서 가설 세우지 말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라고 하는데, 칸트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의미 부여하는 존재가,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시공간의 틀로서 뭐 인과성 이런 틀로서 자연을 캐치해서 거기서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컨셉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거 잘 아시겠지만 그 중국어 방 논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국인이 안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밖에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은, 이 사람은 중국어를 못해요. 중국어를 못하지만 그 질문을 보고 완벽한 문법책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럴듯하게 이렇게 펼쳐서 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 사람 중국인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인공지능의 맹점을 표현한 건데, 칸트의 철학도 그렇습니다. 칸트도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파악하고 하지만 그 다음에 통각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사유에 대한 사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을 이렇게 사유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수적 입장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 세계를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칸트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자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오토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말을 분석해 보면 오토가 그냥 자동차 같은 오토예요. 노미는 그 노모스입니다. 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뭘 이렇게 하는 존재, 스스로 자기가 법을 세우는 존재인데, 여기서 나오는 말이 이제 정언 명령. 이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로봇 윤리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런 윤리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로봇 윤리에서 이제 오래된 질문이긴 한데, 도덕적 행위자인 로봇을 개발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위에서 아까 보셨던 그 정언 명령을 보면 수단과 목적이 이제 분명합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로봇을 우리가 그 정말 사람처럼 만들고 도덕적 존재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놓은 순간, 로봇의 존재 목적은 우리가 쓰이는 거거든요. 수단으로서 사용을 하는 건데,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기 싫은 실기도 못하고 달나라 보내지도 못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어떤 바로미터를 제시할 때 칸트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트롤리 딜레마라는 것이 아주 유명한 그 자율주의 자동차 관련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버전이 이제 바이사이더 버전인데요. 이 사람이 이거 레버를 당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걸 적용했을 때는 당연히 레버를, 공리주의적인 입장, 레버를 당겨서 한 사람을 이제 치어야 돼요. 근데 칸트의 의무론을 따지면 의무가 이제 넓은 의미의 있고 좁은 의미의 의무가 있습니다. 뭐랑 똑같냐면은 우리 안락사 문제랑 비슷합니다. 적극적 안락사 같은 경우는 안 하려 그러죠. 잘 죽여야 되니까. 근데 소극적 안락사 같은 경우는 좀 하려 그래요.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의사들이 그냥 자연사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강력한 우리가 완벽한 의무로 다가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근데 뭐뭐 해라. 이것은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렇게 큰 의무는 아니에요. 넓은 의미의 의미라 그럽니다. 그래서 칸트적인 결론을 따지면 그냥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레버를 당기면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한 사람이 죽는 거고요. 레버를 안 당기면 자기 죄는 없어요. 이런 소극적인 결론이 이제 칸트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자연과 자유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바라볼 수도 있고, 이런 관점을 로봇과의 공존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 제가 그래가지고 그 인공지능을 이렇게 엿보니까 이루다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루다 사건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혐오란 말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죠. 이 두 가지 쌍방간 혐오예요. 처음에 인공지능이 이 이루다라는 챗봇이 그 혐오 발언을 막 사람한테 해서 이제 문제가 됐지만, 알고 보니까 인간이 인공지능한테 했던 말이라는 거죠. 자기 투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막 번졌는데 가장 그 최종적인 결론은 로봇 혐오, 인공지능 혐오, 인간이 인공지능을 혐오했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혐오가 무엇일까? 제가 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 혐오는 요거는 생물학적 혐오입니다. 그거는 디스거스트거든요. 혐오가 디스거스트. 거스트가 이제 라틴어로 뭐 먹다 이런 말인데, 이게 좀 입에 닿기 싫은 거예요. 딱 보자마자 싫은 거. 먹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구토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혐오는 그래서 다윈 같은 경우는 인간을 지키는 어떤 생물학적 기자라고도 봅니다. 먹으면 안 되니까. 결국은 내 살과 피가 될 수 없는 것을 경계에 걷고 구분짓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지적 혐오입니다. 인지적 혐오는 뭐냐면은, 이것은 뭐 즉각적인 혐오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균한 바퀴벌레를 담은 주스, 이런 거 못 먹어요, 사람은. 깨끗하게 닦은 변기에서 퍼낸 물, 이런 거 못 먹어요. 인간은 못 먹거든요. 인지적 혐오, 내가 생각한 대로 혐오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건 뭐 메타버스에서 하는 그 도덕적 혐오가 있어요. 사회적 혐오고 이제 도덕적 혐오입니다. 이것도 이제 인지적 혐오가 확장돼서 이런 걸 이제 꺼림칙하게 느껴진 거죠. 이 세 개가 이제 공통점을 저는 분석을 해보면 구별짓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내와 다른 것을 구별짓는 거, 내 살과 피가 되지 않을 것을 구별짓는 것. 근데 알고 보면 이런 도덕적 혐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흑인들 혐오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나를 구분짓는데 그 인간성을 싫어하는 거죠. 동물이라고 폄하시켜 버리죠. 도덕적 혐오도 이런 나는 이것을 내 몸에서 이걸 떼어내 버리면은, 내 몸에서 이걸 떼어내 버리면 나는 고귀한 존재가 될 거야. 이러면서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먹는 거 안 돼. 이거 하지 마. 이거 내가 먹으면 내 살과 피가 안 돼서부터 이런 동물적인 혐오까지 나와 나가 아닌 것을 구별짓고, 알고 보면 그것은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인데 이것을 차단하면서 나는 고결한 존재가 싶고 도덕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거죠. 인공지능은 모방지능이죠. 모방지능인데 정의를 찾아보면 뭐 규칙 기반, 학습 기반이니까 다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그 기원은 웨카시라는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계산 능력입니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 계산 능력의 모방은 인간의 어떤 계산 능력을 모방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 되게 계산적이다. 그러면은 싫어해요. 왠지 도덕적이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좀 이기적인 것 같고, 인간적이지 못한 것 같고, 싫어하는 거예요. 닮은 모습을 싫어하면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혐오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쟤 바보 멍청이야. 이루다한테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돼. 왜냐? 그냥 계산밖에 못하니까. 이러면서 깔려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자기의 능력을 계산 능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 부분을 띄어서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인공지능한테 너 계산밖에 못하는 바보니까 아무 말도 막 할 거야. 뭐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인데 자기한테 싫거든요. 왠지 걔를 무시하고 걔를 떼어내버리면 나는 그거 말고 또 다른 능력이 있는 존재처럼 이제 돼버리는 겁니다. 고양시켜버리는. 전 인공지능 혐오를 구별짓기, 자기 투사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칸트를 얘기를 하면 당연히 혐오를 정당할 거예요. 사람같이 보여요. 근데 제가 자연과주의 컨셉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이런 말, 이게 정언명령입니다. 다른 존재를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고. 이런 말, 사람 좀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뭐 이렇게 해줘라.
이런 얘기 같이 이제 들리지만 잘 살펴보면 이 만, 도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보면 돼요. 칸트는 가만 냅두면 인간은 계산적인 존재자라고 본 겁니다. 가만 냅두면 인간은 타순환으로 봐요, 사람을.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해갖고 목적으로도 더 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적 자연으로부터 감성적 존재자로 추론이 되고, 그다음 계산적 존재도 다른 사람을 계산하는 존재, 머리를 써가지고 하는 존재인데, 이것들을 사실을 칸트의 기본적인 베이스로 보면 항상 두 가지 중에 한쪽에 치우지 않고 두 가지를 같이 이제 그 땅을 딛고 있죠. 우리가 욕구가 있어야 도덕성도 있고, 계산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고,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계상적 존재가 아니라는 말면 인간이 인간한테 명령을 안 해요. 정언 명령이라는 게 성립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내가 나한테 명령을 합니까? 명령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명령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칸트를 조금 자세하게 보고 좀 비틀어서 보면 인간과 로봇의 어떤 멋진 공존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비인간 존재자, 인간을 닮은 비인간 존재자에 대한 어떤 부당한 혐오,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투사해서 자기를 고양시키고 무엇을 깎아내리려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실마리 정도는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